네, 안녕하세요. 박혜연입니다. 이 암이라는 악성 종양은 치명적이면서도 아주 흔한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여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어떤 암일까요? 바로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50대 이상 여성에게서 주로 발병을 하지만요. 최근 들어서는 젊은 40대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유방암은 유방을 잃는다는 이 상실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큰 그런 암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유방암과 유방암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재건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원장님 소개해 드릴게요. 유방외과 신동진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방암이라고 하면은 사실 여성들의 건강을 좀 위협해서 또 상실감이란 저희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예. 굉장히 스트레스 큰 암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유방암 진단을 한 해만 2만여 명이 또 새롭게 진단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유방암은 전 세계 여성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도에 갑상선 암을 제치고 유방암이 1위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그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한 해 동안 발생한 유방암 환자가 24,900명인데요. 이것은 10만 명 단위로 48.6명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예.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40대에서 31%로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50대, 60대 순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증가 추세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발병 나이까지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발병 연령층이 낮아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흔히 50대 이전에 발병하는 암을 젊은 유방암이라고 하거든요. 예.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과 빠른 초경 그리고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해서 그 젊은 유방암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인 것은 예.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암일수록 그 수술 후 예후가 안 좋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국내 유방암 5년 생존율은 다른 암에 비해서 좀 높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암보다 좀 위험하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되더라고요. 예, 유방암은 그 모유를 생성하고 이동시키는 유성과 유관의 상피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을 유발시키거든요. 예. 이 발생 원인으로는 가족력과 방사선 노출, 호르몬 자극, 비만, 음주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유방암이 위험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유방암 자체가 재발이 잘 되고 있고 또 유방이 있는 이 가슴 주위에는 림프관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 자체가 림프관을 이용해서 림프절, 다른 부위로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한 여배우가 자가 진단을 통해서 본인이 유방암인 걸 알았다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자가 진단이 참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 유방암을 발견하는 데는 자가 진단을 해서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 자가 진단을 할 경우에는 그 검진하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생리가 시작되고 나서 10일 이후나 생리가 끝난 다음 4일 이후 정도에 하는 것이 적절하고요. 그 자가 검진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큰 거울을 앞에 놓고 거울 앞에 서서 가슴에서 유두나 피부에 함몰이 있는지 혹은 좌우에 가슴에 어떤 피부 색깔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똑바로 쓴 상태에서 팔을 내린 상태에서 좌우 가슴을 비교하면서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엔 팔을 올린 상태에서 또 비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가슴을 숙인 상태에서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더 중요한 게 예. 손가락 3개를 이용해서 가슴하고 겨드랑이 사이에 어떤 혹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3개를 이용해서 가볍게 문지르면서 가슴부터 꼼꼼하게 겨드랑이까지 만져서
혹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유두를 짜서 유두에서 혹시 분비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신다. 그래서 만약에 그 혹이 만져진다거나 혹은 유두에서 붉은색 분비물이 분비된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병원으로 가서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유방암이 좀 흔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오해인지 진실인지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와이어가 있는 속옷 같은 경우 이 유방암 위험을 높인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뭐 단순히 예. 와이어가 있는 속옷을 입어서 유방암 발병 위험률을 높인다. 이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속옷을 몸에 예. 안 맞는 옷을 입었을 경우 그러면 아무래도 가슴이 압박이 된다거나 네. 자극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 가슴 발달이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와이어보다는 이제 속옷 사이즈를 잘 맞는 걸 입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럼 사이즈가 크면 또 위험률이 높다 이 얘기는 어떤가요? 통계적으로는 가슴 사이즈하고 그 유방암 발병률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대신에 아무래도 가슴이 큰 경우에는 예. 암을 발견하기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가슴이 작은 경우는 촉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암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겠지만 가슴이 좀 풍만하거나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작은 혹 같은 거는 조금 발견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크신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해서 검사를 받으시는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직접적인 발생률 관계는 없다. 이제 예. 이런 말씀이시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여성 호르몬 치료를 또 오래 하면 유방암이 걸릴 위험이 높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아무래도 유방암을 발병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예. 그 장기간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호르몬 치료를 할 경우 그렇게 유방암 발병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호르몬 치료가 필요하시다.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유방암 검사를 받으시고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 그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가 진단을 좀 습관적으로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유방암 같은 경우 유방암의 범위에 따라서 유방 보존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아무래도 그 일단 유방암이란 것이 일단 발견되면 수술을 통해서 이 암 조직을 제거하는 게 원칙인데요. 예. 그래서 일단 전이가 되지 않은 그런 초기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국소 절제술을 통해서 유방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이가 된 경우에는 확대 절제술을 하거나 아니면 림프 절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방을 보존하기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그 유방암은 유방 보존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검진을 좀 꾸준히 주기적으로 해서 조기 발견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상실감이 크다 보니까 가슴을 잃게 되면 여성으로서 그래서 스트레스가 큰 암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가슴 전체를 잘라낸다면 환자 마음은 정말 어떨까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만약에 여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이 가슴, 유방 자체가 여성성의 상징인데 네. 그것을 상실한다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알 수 없는 큰 충격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경우에는 그 상실된 가슴을 복원해주는 유방 재건술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방 재건술이라고 했을 때 환자의 뭐 건강이나 만족도를 위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고려해 볼 그런 수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어떤 경우에는 그 환자분들이 암 수술보다는 오히려 재건 수술에 더 중요도를 높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그 암 수술과 재건 수술을 동시에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암이 전이가 돼서 광범위한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수술과 암 수술과 동시에 재건 수술을 같이 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암 수술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그 충분한 그 회복 기간이 끝난 후 가슴 상태를 보건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을 시켜준 다음 그 재건 보건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뭐 암 수술과 재건 수술을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또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에 재건술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유방 재건술에도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유방 재건술 방법으로는 예. 예전에는 그 복부나 등 쪽의 근육과 피부를 이용해서 가슴을 복원해주는 재건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부위, 복부나 등 쪽에 큰 흉터를 남기게 되고 수술 이후에도 가슴 모양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형물 수술이 발달하면서부터는 보형물을 이용한 그 가슴 재건 수술이 주를 이루게 됐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가슴 재건 수술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줄기세포를 이용한 가슴 재건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재건술 했을 때는 보형물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 줄기세포 쪽을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어떤 부분인지 굉장히 또 궁금하네요. 줄기세포가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일단 줄기세포는 그 분화 능력과 자기 복제 능력, 호밍력과 같은 고유의 특성을 가진 세포입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론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이 줄기세포가 분화할 수가 있고요. 또 스스로 자기 모양과 형태와 능력이 똑같은 그런 세포를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줄기세포를 혈관을 통해서 IV를 통해서 투여하는 경우는 이 줄기세포가 우리 몸 손상된 조직을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치료해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호밍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줄기세포 같은 경우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방 재건술에 쓰이는 줄기세포는 어떤 걸로 좀 설명이 될까요? 예, 줄기세포에는 통상 크게 나눠서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 또 역분화줄기세포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는데요. 통상 이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비율을 보면 서구나 유럽 같은 경우 보면은 통상 그 배아줄기세포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범위를 보면 통상 한 거의 50% 이상, 과반 네.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명윤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체 줄기세포에 집중해서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체 줄기세포는 뭐 대표적인 것이 지방유래 줄기세포와 골수 줄기세포, 또 태아 줄기세포라고 태반 줄기세포라고 하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태반 줄기세포라고 하는 제대열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골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심장병 치료제로 심장병을 치료하고 있고요. 또 관절염 치료에는 이 태반 줄기세포를 제대열 줄기세포를 사용하거나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 성형 치료 분야에서는 예.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 줄기세포를 이용한 가슴 재건술에는 통상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유방 재건술에서 지방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유방 재건술에서 지방유래 네.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방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보다 쉽고 충분한 양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방 조직 안에는 다른 조직에 비해서 비교적 줄기세포 양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슴 보건술을 할 때는 통상 지방률의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유방 재건술에는 지방 줄기세포를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일반적인 이 지방 이식하고는 다른 치료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인 지방 이식, 다시 말해서 단순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식한 지방의 생착률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술 효과도 떨어지고 그만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줄기세포를 이용하게 되면 이 줄기세포 자체가 이식된 지방의 생착률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효과도 올려주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방 이식 치료의 한계점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결국 이 줄기세포 치료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가슴 확대 수술 방법이 기존의 보형물이나 단순 지방 이식을 이용한 방법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다음부터 저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가슴 확대술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안전한 거를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방세포에서 채취한 줄기세포 어떻게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 그 줄기세포를 이용한 가슴 확대술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인 지방을 흡입을 해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환자의 복부나 허벅지 쪽에 있는 군살, 즉 지방을 흡입을 해낸 다음에 이 흡입한 지방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정제를 하고 정제된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추출된 줄기세포와 지방을 일정 비율로 섞은 다음 이것을 가슴에 특정 비율로 주입하는 식으로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줄기세포를 뽑아내려면 이 지방의 질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모든 환자들의 예. 줄기세포를 카운팅을 한 다음에 그것을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환자의 지방 질에 따라서 예. 추출되는 줄기세포 양과 어. 또 활성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지방이 많은 경우는 아무래도 치료할 때 유리하지 않을까요?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방의 양도 중요하지만 네. 그 환자의 가슴 상태나 신체 조건 또 생활 리듬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같은 조건 하에서 재료가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재료인 지방이 충분하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좀 어느 정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좀 꽤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수술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수술 시간은 예를 들어서 지방을 흡입해내는 시간이 네. 필요할 테고요. 또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시간, 또 주입하는 시간 그렇게 필요한데 통상 흡입하는 시간을 1시간 정도 보고 또 줄기세포 추출하는 시간을 또 1시간 정도 봅니다. 그리고 정리해서 그것을 주입하는 시간 30분 잡으면 통상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3시간 정도까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근데 일단 뭐 본인 지방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생착률 얘기도 했잖아요. 아무래도 생착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지방을 이용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예. 내 지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 생착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단순 자가 지방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생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투여를 하게 되면 줄기세포가 들어가서 혈관 형성이나 아니면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줘서 생착률을 올려주게 되는데요. 제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논문 통계에 따르면 수술 후 3개월 뒤에 생착률이 75%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방 줄기세포를 이용한 유방 재건술에는 생착률이 정말 중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충분히 높은 생착률을 담보하지 않은 상태인데 예. 그 시술자가 가슴 확대를 해야겠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무리하게 반복돼서 지방 주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줄기세포를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반복된 지방을 주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주입된 지방이 들어가서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지방 괴사나 석회 현상 이런 부작용이 흔히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유방암으로 인해서 재건이 필요한 경우는 어쨌든 도움이 될 수 있는 줄기세포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유방 성형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출산 후에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만족도를 위해서도 수술을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 보면 아무래도 작은 가슴보다는 좀 비교적 큰 가슴을 선호를 하시다 네. 보니까 좀 더 풍만한 가슴을 원해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령대도 보면 사실 뭐 20대부터 60대까지 뭐 다양한 연령대 네. 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줄기세포 이용해서도 원하는 사이즈로 확대도 가능한 겁니까? 너무 제가 일차원적인 질문을 계속 드리게 되네요. 예. 예, 일단 만약에 환자분이 그 본인이 키우고 싶은 만큼의 재료인 지방이 충분하고 또 가슴 상태가 가슴 공간이나 이런 게 그 원하는 사이즈만큼 공간이 확보가 돼 있다면 원하는 사이즈만큼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만약에 그 원하는 만큼의 지방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가슴 공간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조금 원하는 사이즈로 키우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보형물이든 줄기세포든 본인이 어떠한 그런 체격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네요.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예. 수가 있다. 그래서 유방 재건술, 뭐 콤플렉스 극복을 위해서 가슴 성형 할 때 도움이 된다. 이 줄기세포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좋은 치료라고 하더라도 부작용을 또 간과할 수가 없잖아요. 예. 어떤 부분을 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그 줄기세포 가슴 확대술을 제대로만 시술한다면 사실은 심각한 부작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네. 대신에 생착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 후 3개월 동안 만약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생착률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주의사항을 반드시 잘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의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사실 이거는 어떤 질병이든 뭐 수술이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방이 뭐 물론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 근데 저희가 뭐 유방 재건술도 얘기를 했고 또 확대에 대해서도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셨는데 어떤 점을 특히나 더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줄기세포를 이용한 수술은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한 수술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수술에 비해서 이 수술 과정이 좀 복잡하고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그 반드시 줄기세포 수술을 선택을 하실 경우에는 이 줄기세포 수술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예. 또 그 병원이 그 줄기세포 성형에 적합한 장비와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셔야 부작용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결국은 일단은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고 그를 통해서 본인하고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이제 줄기세포 관련해서도 너무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너무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리스크가 항상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효과도 중요하지만 항상 부작용이나 이런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하면서 모든 것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아까 수술 후의 관리법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 주셨어요. 수술 후에 특별히 어떤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줄기세포 가슴 확대술 자체가 단순히 수술만 끝났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들어간 지방이 잘 자리를 잡아서 생착이 돼야만 그래야만 그 다음에 내 가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착되는 이 기간이 중요한데 그래서 수술 후 3개월 동안 통상 3개월을 생착 기간으로 보는데 이 3개월 동안 환자분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줘야 3개월 뒤에 비교적 네. 좋은 생착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팔을 이용한 활동을 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 골프, 테니스, 요가, 스트레칭 이런
팔을 이용한 모든 활동은 가급적 자제해 예. 주는 것이 좋고요. 또 사우나나 찜질방 같은 이런 더운 곳에 가면 그 가슴에 이식해 놓은 지방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생착률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고, 또 담배를 피시게 되면 이 흡연에서 니코틴 성분에 의해서 그 네. 무쇠혈관 수축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 이식된 지방이 생착률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그 수술하고 나서 그 가급적 금연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주의사항은 어느 정도 기간을 좀 지켜주면 좋아요? 생착 기간은 통상 3개월로 보기 때문에 네. 3개월 동안은 가급적 엄격하게 지켜주시고요. 3개월 이후 6개월까지는 지방이 또 건강해지는 이런 숙성 예.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3개월 이전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6개월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식한 지방이 아무래도 그 살아있는 세포를 그냥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네.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네. 혈관 형성이나 이런 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통상 생착됐다 이 기준이 뭐냐면 이제 모세혈관이 연결되는 기준인데 이때까지는 이 지방들이 제대로 영양 공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식생활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 3끼를 단백질 위주 식단으로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3개월 뒤에 생착률 향상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앞서서 저희가 유방암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발병하는 이제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정기 검진을 좀 일찍부터 받는 게 좋겠죠? 뭐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서부터 막 정기 검진 아. 받기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요. 유방암 학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는 30대부터는 한 1개월에 한 번씩 자가 검진을 꼭 해보시도록 권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이요? 예. 그리고 35세부터는 2년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 검진을 받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세 이후에는 1년에서 2년 사이에 유방 촬영술과 함께 의사 검진을 받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30세 이상의 매월 자가 검진,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보면은 매월에서 년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어렸을 때 더 많이 검진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예. 자가 검진은 30대 이후 자가 검진을 계속 하고 꾸준히 네. 하는데 거기에 추가돼서 35세 이후에는 병원에서 내원해서 검진을 받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네, 예. 하지만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병원에 가는 건 되게 중요하겠고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제 지인 중에 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걱정을 많이 했고 가장 이제 힘들어하셨던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상실감 때문에 예. 되게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족력이 있다면 예.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검사도 좀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가족력이 있다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아. 좀 더 적극적인 검진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30세부터 뭐 병원 내원 검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0세 이전이라도 만약 가슴에 혹이 만져진다거나 네. 아니면 이상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을 내원하셔서 적극적인 진단을 받도록 권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신동진 원장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젊은 층에서도 요즘은 이제 유방암이 발병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예. 앞서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단 발병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조금은 좀 조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예. 예, 뭐 사실은 명확한 방법을 찾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예. 그 아무래도 그 젊은 층에서 유방암이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젊은 유방암이 발생된다 해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 옛날 우리 어른들처럼 뭐 밥상 차려서 이렇게 잘 차려놓고 먹기가 쉽지 체계적인 않죠. 이런 식사를 하는 게 예. 아니고
급할 때마다 그때 뭐 인스턴트 식품을 맞습니다. 먹거나 기름진 뭐 치킨 뭐 이런 거 배달 음식도 많이 먹고요. 이런 식으로 네.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그 유방암 발생률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 여성분들이 요즘은 그 건강 그러니까 신체 발육이 빨리 되잖아요. 네. 이렇게 빨리 되다 보니까 초경도 빠르고 이러다 보면 초경이 빠르다 보면 그만큼 여성 호르몬의 가슴이 자극을 많이 받는 겁니다. 오랫동안 자극을 받다 보니까 그만큼 유방암 발생률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성분들이 신체적으로 발달하는 거는 이제 체계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예.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출산율 저하가 있는데요. 이게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여성 호르몬 분비가 멈추고 이제 그 뭐죠? 폐경이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것도 이제 결국은 여성 호르몬 노출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출산을 하게 되면 모유 수유라고 이런 과정에서 여성 호르몬 노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방암 발생률이 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요즘 출산을 기피를 하잖아요. 결혼도 안 힘들죠. 하려고 하고 예. 출산도 안 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유방암 발생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성분들 보고 빨리 결혼해서 출산 좀 많이 하셔라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여러 가지 그래서 또 상황들이 뒷받침돼야 하니까요. 예, 그래서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건들이 사실은 이거를 예방하는 방법이 사실은 뾰족하게 찾기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방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저희가 찾을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그래도 저희가 좀 지켜볼 수 있는 거는 식생활 습관이겠네요. 예, 좀 네. 노력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규칙적인 식생활을 하고 인스턴트 식품이나 좀 너무 기름진 튀긴 음식 네.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대한 집밥 먹고 저염식도 먹고 건강한 식단을 좀 하는 게 좋겠네요. 예, 그렇죠. 네. 자, 두 번째로 좀 점검을 해 드릴 게 이제 아무래도 자가 진단인 것 같아요. 자가 진단 예. 중요하다 계속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가 진단법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죠. 예, 일단은 자가 진단을 할 때 가슴 자체가 좀 부드럽고 작아진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생리 기간 중에는 아무래도 가슴도 좀 빵빵해지고 예. 이렇게 촉진하는데 조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 그 촉진하는 기간을 그 생리가 시작되고 나서 열흘 이후 혹은 생리가 끝난 다음 4일 이후 정도가 네. 적절하거든요. 그때가 가장 가슴이 줄어들고 네. 부드러워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자가 검진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일단 자가 검진을 할 때는 그 한쪽 가슴만 봐서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양측 가슴을 비교를 하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거울을 앞에 놓고 양쪽 가슴을 보면서 양쪽 가슴에 뭐 유두 함몰이나 피부 함몰 혹은 어떤 색의 변화, 피부색 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는데 환자의 그 자세, 팔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슴 모양이나 이런 게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일단 팔을 내린 상태에서 일단 가슴 좌우를 비교하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는 팔을 올린 상태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는 가슴을 숙이면 이 유방이 앞으로 쏠리면서 또 유방의 형태가 약간 변형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가슴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직접 만져보는 것이 또 중요한데 일단은 가장 편한 방법이 손가락 세 개를 이용해서 가슴을 천천히 가슴 주위를 마사지를 하듯이 부드럽게 만지면서 혹이 만져지는지 네.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유방암이 있는 경우 가장 흔히 전이되는 부위가 겨드랑이 인프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슴 주위를 꼼꼼히 잘 만져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그다음 겨드랑이까지 꼼꼼히 만져봅니다.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게
유두에 어떤 분비물이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유두를 마지막으로 유두를 잘 만져보고 짜서 혹시 분비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어떤 가슴이나 겨드랑이에 혹이 발견이 예. 됐다든지 아니면 유두에서 붉은색 분비물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암이 발생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을 내원하셔서 꼭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혹과 붉은 분비물 이 예. 부분을 좀 염두하시면서 수시로 좀 체크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예, 그렇습니다. 워낙 발병을 또 많이 한다고 하니까 네, 저도 좀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유방 재건술 얘기를 하면서 보형물이 아니라 줄기세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나의 지방을 통해서 지방 줄기세포를 통해서 좀 치료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심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예, 그 줄기세포를 이용한 가슴 재건 수술 방법은 일단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재료가 지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군살인 지방을 흡입을 해내야 되고요. 이 흡입한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을 합니다. 네. 근데 그냥 추출을 하게 되면 불순물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줄기세포를 추출하기 전에 반드시 지방을 잘 정제를 한 다음에 예. 정제된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추출할 때도 사실은 충분한 그 경험과 노하우 또 여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나 소모품들이 제대로 작동해야만 일정 지방 안에서 건강하고 충분한 양의 줄기세포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냥 흉내만 낸다고 해서 이게 줄기세포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노하우와 많은 장비와 소모품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추출된 줄기세포를 지방하고 일정 비율로 잘 섞어줘야 됩니다. 그냥 지방 따로 줄기세포 따로 들어가면 적절한 효율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일정 비율로 잘 섞은 다음 가슴에 주입을 하는데 가슴에 주입을 할 때도 특정 비율로 주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가슴 조직이라는 게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조직의 형태나 존재하고 있는 그 조직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비율로 잘 주입을 해줘야만 그 안정적으로 생착률을 높여서 수술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네. 이 가슴 확대술 방법에 있어서는 단순히 수술만 잘 됐다고 수술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환자의 가슴 상태나 이런 것도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네. 경우는 사전에 수술 전에 가슴 상태를 잘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가슴 공간 확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가슴 공간 확보를 위해서 사전 관리 등을 통해서 가슴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줘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수술 후에도 수술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고 예. 생착이 돼야만 수술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 생착 기간을 3개월로 보긴 하는데 어쨌든 이 기간 동안 그 생착이 잘 되도록 환자분이 스스로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팔 사용을 좀 조심한다든지 뭐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좀 피하고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관리를 잘 해줘야만 비로소 3개월 뒤에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한 번에 깔끔하게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지방 줄기세포를 이용한 유방 재건술 같은 경우 생착률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이 끝난 후에도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좀 저희가 주의사항 잘 지켜가면서 네, 식생활 습관이든 뭐 여러 가지 좀 주의사항을 잘 좀 염두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도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 나한테도 맞는 방법인가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예. 당부의 말씀이 있을까요? 예,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유방암이라는 게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가급적 주기적인 자가 검진을 통해서 가슴에 이상 유무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밀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유방 재건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약에 재료인 지방이 충분하시다. 그럴 경우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가슴 재건술을 권해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재료인 지방이 충분하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보형물을 이용한 가슴 재건술을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치료든 이제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결국은 정확한 진단이 굉장히 또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신동진 원장님께서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개인의 이제 치료 효과가 다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유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꼭 찾으시길 바라고요.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 있으시다면 바로 병원으로 내원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